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흡기 9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COPD 강의하겠습니다. 제 책에는 11단원으로 나와 있네요. 혹시 최근에 나온 퍼시픽에는 단원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천식 배우고 바로 다음에 COPD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대신에 2021 골드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읽어왔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약간 조금 부실한 것 같은 걸 조금 보강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제가 잘 찝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지만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COPD는 5소단으로 나눠서요. 병태생리와 진단, 치료, 그리고 급성 악화, CO2 narcosis 이렇게 책에는 4단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마지막에는 CK 내용인 안티트립신 디피션시 얘기를 제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병태생리와 진단 첫 번째 단원 내용이랑 그리고 이제 치료에 쓰는 약에 뭐가 있는지 그 정도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COPD가 어떤 병인가 이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저번 시간에 배운 천식이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천식은 병태생리가 어땠어요? 특징이 만성염증, 기도과민성, 그 다음에 가역적인 기도폐쇄 이렇게 3가지였죠. COPD도 역시 만성적인 염증에 의한 기도폐쇄 질환인데요. 큰 차이가 있어요. COPD에서는 기도폐쇄가 가역적이지 않다. Not fully reversible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 말인즉슨 브론코다일레이터를 써도 그게 잘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역적인 상태가 치료를 잘 해도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체 왜 에스마에서는 가역적인데 COPD에서는 가역적이지 않으냐? 그 원인이 바로 COPD의 병태생리에 있습니다. COPD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유해한 입자나 가스, 주로 담배 연기 이런 거에 노출돼가지고 몇십 년가량 아주 오랫동안 염증이 쌓이고 쌓여서 조직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내는 질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 갈 때까지 간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브론코다일레이터를 열심히 사용해봐야 별로 그게 개선이 될 여지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이 어떤 식으로 파괴되고 변형되는가 그걸 이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chronic bronchitis, 그다음에 small airway disease, emphysema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만성기관지염입니다. bronchus 그러니까 비교적 large airway죠. 그 저기 트라키아 다음에 브론커스들이 있잖아요. 브론키올 이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조직의 특성이 약간 변하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은 COPD인데 정상인에 비해서 어때요? 그 COPD는 주변에 뭐가 엄청 많죠? 이게 바로 이제 브론커스의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주변에 염증 세포들이 몰려들고 그다음에 뭐 파이브로시스라든지 아니면은 조직에 좀 이상한 리컨스트럭션이라든지 파이브로시스 이런 것들이 생긴 결과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특기할 만하냐? 특히 여기 보면은 거블리 셀들이 증가하고 실리아가 파괴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블리 셀이 증가한다 이게 COPD의 병리학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블리 셀이란 뭐냐? 뮤커스를 분비하는 세포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 점액성 물질들 같은 것들이 기도 유지에 당연히 필요한데 그게 실리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위쪽으로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리아가 파괴되니까 그러지 못하고 에어웨이에 쌓이기만 쌓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래가 될 거고 그걸 뱉어내려고 기침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때문에 COPD 환자는 기침을 자꾸 하고 그 다음에 가래를 뱉어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기도 폐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브론커스처럼 비교적 큰 에어웨이 그런 거 말고 그 밑에 있는 브론키올 이런 이제 작은 에어웨이들에 생기는 변화인데요. 여러분 그 폐 정상 조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브론커스 여기 좀 어느 정도 조금 뭐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브론커스까지는요 그 이제 가블리 셀들이 뮤커스를 분비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트리지가 에어웨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브론커스에는 에어웨이가 콜랩스 되지 않도록 하는 튼튼한 구조물이 있다는 겁니다. COPD에서 숨쉬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숨쉬기 힘들고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에어웨이는 콜랩스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 브론키올들은 어떠냐? 이 가블리 셀들이나 아니면 카트리지가 없다는 거죠. 브론커스와 달리 브론키올에는. 그러면은 자, 그 스몰 에어웨이들의 방금 봤던 요 그림 같은 이런 만성 염증성 변화가 생긴다면은 에어웨이가 군데군데 좁아지겠죠. 근데 스몰 에어웨이가 좁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우리가 내쉴 때 에어웨이 콜랩스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스몰 에어웨이 디지즈 때문에 엑스파토리 위징이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에어웨이 디지즈 때문에 COPD 환자는 숨을 내쉬기가 힘든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이나믹 에어웨이 콜랩스가 일어나는 거는 스몰 에어웨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엠피제마인데, 그 엠피제마란 브론키올 아래에 알베올러스, 거기에 구조물이 파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정상 조직은 폐 조직이 마치 스펀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엠피제마투스한 폐는 너무 오래 쓴 스펀지처럼 중간에 구멍이 숭숭숭 나가지고 공기만 가득 찬 텅 빈 공간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딱 봐도 정상 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COPD 환자는 엠피제마가 특히 심하다면은 가스 익스체인지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렁에 공기만 가득 차 있으니까 렁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모든 COPD에서 이런 세 가지 특성이 다 나타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로닉 브론카이티스가 조금 더 프리더미넌트하게 나타나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엠피제마가 조금 더 프리더미넌트하게 나타나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CK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태 생리상 크로닉 브론카이티스는 제가 아까 이제 가블리 셀들 늘어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침, 그 다음에 프로덕티브, 가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뚜렷하고요. 반면에 엠피제마 도미넌트 COPD는 기침, 가래 이거보다는 디스프니아가 주 증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lung hyperinflation, 그 다음에 hyperresonance 이런 것들이 증상이고, 그 다음에 호흡음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 이제 결정적으로 DLCO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태 생리를 생각하면 당연한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에어웨이가 완전히 파괴되고 구조가 돌이킬 수 없이 변형되는 질환이 COPD다.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런 만성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별거 안 적어놨죠? 사실은 천식보다도 원인이 훨씬 단순해요. 그냥 딱 하나. 흡연만 기억하고 계셔도 국시 보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기 airway hyperresponsiveness 책에 있어서 적어놨는데, 제 생각에는 똑같이 흡연을 해도 누구는 COPD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그런 얘기를 적어놓은 것 같고요. 나머지 antitrypsin deficiency 이거는 USMLE 보는 분 아니면은 모르셔도 돼요. USMLE는 여기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강의는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지금 그냥 넘어가고 궁금하시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흡연 때문에 만성염증이 발생해서 이제 chronic bronchitis, small airway obstruction, emphysema에 나타나면은 그게 패소피지올로지상 어떤 결과를 내게 되느냐 이걸 한번 봅시다. 우선 제가 맨 처음에 COPD에서는 irreversible한 airway obstruction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요 스파이로메트리상 FEV1 per FVC가 0.7 미만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가 스파이로메트리를 우리 결과를 만약에 문제에서 준다면 제일 먼저 이 FEV1 per FVC 이거부터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0.7 미만이면은 obstructive 패턴인 겁니다. 근데 에스마랑 COPD의 차이가 뭐냐? 에스마는 에어웨이의 reversibility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론코다일레이터를 사용하면은 PFT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게 확 보이고, 그 다음에 ICS를 꾸준하게 써주면은 그게
점차 아주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COPD는 그렇지가 않아서 브론코다일레이터를 써도 FEV1, 그 다음에 특히 FEV1 per FVC 이게 0.7 미만에서 더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약을 계속 쓴다 하더라도 렁이 완전히 파괴된 거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PFT가 회복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약을 쓰고 그리고 이제 뭐 금연을 하고 뭐 이런 치료들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질병의 진행을 막는 거지 이거를 병 앓기 전의 상태로 돌려주는 거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환자한테 인지를 시켜야 돼요. 그게 airflow obstruction irreversible 그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COPD의 검사 결과를 하나 갖다 놨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 보세요. FEV1 per FVC. 브론코 다일레이터를 쓰기 전이나 후나 0.7 미만인 거는 똑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여기 보시면은 FEV1이 이제 전에는 1900 정도, 그 다음에 그 후에는 2200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200 이상, 그 다음에 12% 이상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애스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브론코 다일레이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FEV1 per FVC가 0.7 미만이다. 여기서는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COPD는 에어웨이에 obstruction이 생기는 질환인데 숨을 들이쉴 때는 괜찮고 내쉬기가 잘 된다. 그러니까 트래핑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폐 안에 공기가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TLC, RV 이런 게 상승하는데 이 공기들은 폐 안에만 갇혀 있을 뿐이지 들락날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폐활량, vital capacity는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갈 때까지 가면 렁이 너무 늘어나서 다이애프램이 아예 평평해지든지 아니면 아예 그 배 쪽으로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가뜩이나 숨쉬기가 힘든데 다이애프램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더욱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영어로는 increased work of breathin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COPD가 있으면 기체 교환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불큐 미스매치. 이제 불큐 미스매치가 뭔지는 제가 총론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알베올라의 자체가 파괴된다. 그러니까 엠피제마가 생긴다 이거죠. 알베올로스가 원래 가스 익스체인지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그건데 그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당연히 가스 익스체인지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PaO2나 아니면 PaCO2가 정상이지만 점점 그게 심해지면 하이폭시아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DLCO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COPD에서 중요한 치료 중 하나가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COPD 증상이랑 진단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많은 COPD 환자들은요 보통 급성 악화, 그러니까 acute exacerbation 때 진단을 처음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숨이 너무 차가지고 병원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요. 오늘만 숨쉬기 힘든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힘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심해졌다. 그리고 담배도 피운 지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요. 사실은 COPD 진단 거의 다 끝났다고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좀 더 꼬치꼬치게 물어보면은 기침을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도 가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평상시에 숨이 어느 정도 찼는지를 분류하기, 그걸 이제 주관적인 호소에 따라서 중증도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MMRC 그레이드입니다. 0부터 4까지 있는데요. 다 기억하실 거 없고 이 그레이드 2를 중심으로 기억을 합시다. 동년배와 평지를 걷는데도 숨이 차서 따라가기 힘들다. 그다음에 잠깐 쉬어야 될 때가 있다. 그 정도면은 그레이드 2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 그레이드 1은 뭐 평지를 그냥 걷는 거는 괜찮은데 숨이 많이 뛰면 숨이 찬다. 숨이 많이 찬다.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많이 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레이드 3는 평지를 조금만 걸어도
그러니까 한 100m 정도만 걸어도 숨 차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레이드 2가 치료 방침의 결정에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평지를 걷는데도 동년배와 함께 평지를 걸으면서 보조를 맞추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했으면은 피지컬을 해야죠. 당연히 환자가 숨쉬기 힘들어 할 텐데 특히 숨을 내쉴 때 들이쉴 때는 괜찮아요. 내쉴 때 오래 걸리고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그때 청진을 딱 하면은 high pitched expiratory wheezing이 들리겠죠? high pitched expiratory wheezing 이런 게 들릴 거고 만약에 가래가 많은 사람이라면은 론카이를 들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환자를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덩치에 비해서 가슴팍이 앞뒤로 길고 둥글다. 이제 anterior posterior diameter가 늘어났다. 배럴 체스트가 되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프램이 렁에 너무 눌려가지고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럼 이제 poor diaphragmatic excursion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숨을 쉬는데 배가 제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나와야 되고 숨을 내쉴 때는 배가 다시 들어가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움직이고 가슴만 움직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숨을 들이쉬려고 하는데 배가 오히려 거꾸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다이어프램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머슬의 사용 목 근육, 척추 근육 이런 것까지 막 써가면서 숨 쉬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강의록에 제가 링크를 달아놨어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요. 요 COPD에서 클러빙 핑거가 없다는 거. 자, 클러빙 핑거 자체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클러빙 핑거가 COPD에서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 개가 같이 있다면은 클러빙을 일으킬 수 있는 조금 더 흔한 질환들 그런 것들이 같이 있지는 않나 이런 거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냐 COPD는 담배를 피면 잘 걸리는 질환이죠. 그죠? 그러니까 혹시 담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 예를 들면 폐암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는 않나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COPD랑 클러빙은 흔하게 같이 발견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면 PFT를 하겠죠? PFT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FEV1 per FVC부터 본다. 이게 0.7 미만으로 작아져 있는지를 보고 obstructive pattern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pre to post bronchodilator FEV1을 확인을 할 텐데 이제 브론코다일레이터를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FEV1 per FVC는 0.7 미만으로 작아질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임상에서는 이 FEV1이 에스마처럼 그렇게 많이 개선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보통 수치를 그렇게 주지 않아요. 보통 12% 조건이 안 맞든지 아니면 200ml 조건이 안 맞든지 둘 중 하나는 조건을 안 맞게 주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보고 이 사람이 브론코다일레이터를 사용하고 나서 스파이로메트가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브론코다일레이터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FEV1 per FVC가 0.7 미만이고 그 다음에 FEV1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면 COPD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후 FEV1에 따라서 중증도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일드냐, 모더레이트냐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근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전혀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MMRC와 달리 요 중증도 분류는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부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파인딩은 뭐가 있냐면 그 ABGA상 하이폭시아나 하이폭세미아 아니면은 뭐 하이퍼캠니아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하이폭시아가 됐든 하이퍼캠니아가 됐든 마일드한 상태에서는 별로 나타나지가 않고요. 이미 이런 게 나타날 정도가 됐다면은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거는요. 하이폭세미아가 너무 심하면은 추가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해요.
근데 이때 산소 치료의 목표는 SaO2를 한 90% 정도로만 맞추면 돼요. 근데 그게 PaO2로는 한 60mm 머큐리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가끔 보기로 이렇게 나와요. PaO2를 한 100 정도로 맞춰가지고 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SaO2 한 90% 정도 되면은 숨 별로 안 차는 거 그거 다 아니까 일부러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PaO2는 한 60 정도면은 SaO2가 90% 나오고 그 정도면 COPD에서 장기적으로 산소 치료하는데 충분한 수치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PaCO2는요. 그 심하지 않은 COPD에서는 이제 숨을 열심히 쉬게 되기 때문에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이제 PaCO2가 떨어져요. 하이포캠니아가 나타나요. 근데 만약 PaCO2가 45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 말인즉슨 이미 호흡 노력이 한계에 달해서 알베올라 하이포벤틸레이션이 되고 있다. respiratory failure를 이행하고 있다. 그런 말이니까 그럴 때는 적극적인 산소 치료, 예를 들면 NIPP이나 인튜베이션 같은 거 이런 거에 적응증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뭐 영상의학적 검사 뭐 이거는 무슨 에스마랑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에스마에서는 엑스레이가 완전 정상이었죠. 근데 COPD는 이제 중증도에서 조금 따라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이퍼루센트한 렁 필드가 정말 그냥 까맣게만 보이고 딱 봐도 렁이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flattening of diaphragm 뭐 이런 거 있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 이거 너무 유명하죠? 이거 알아볼 수 있으시면 충분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요약 한번 해볼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가역적이지 않은 not fully reversible airway obstruction이 생기는 질환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만성 염증에 의해서 에어웨이의 구조가 파괴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chronic bronchitis, small airway disease, emphysema 세 가지를 말한다. 그래서 chronic bronchitis란 만성 기침, 가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small airway disease는 airway collapse 그 다음에 이제 expiratory wheezing을 일으키는 거 이게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emphysema는 폐에 공기만 가득 차고 가스 익스체인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 그 얘기하는 거죠. 가장 그래서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다. 그래서 COPD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꼭 스모킹 히스토리를 물어봐야 된다. 이게 중요하겠고 그래서 그렇게 에어웨이를 파괴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FEV1 per FVC가 0.7 미만으로 obstructive 패턴을 보이게 되고 브론코다일레이터를 사용해도 그게 별로 호전되지 않는다. 그리고 렁이 굉장히 팽창되어 있고 가스 익스체인지가 잘 되지 않아서 하이폭시아가 생기고 DLCO가 떨어진다. 임상적으로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성기침, 가래, 호흡곤란. 그 다음에 주로 acute exacerbation 때 내원하게 되지만 문진을 잘 해보면은 예전부터 숨쉬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평소의 증상을 기반으로 MMRC 그레이딩을 하는데 평지를 걷는데도 힘겹고 동년배와 같은 속도로 걸을 수가 없다. 이거를 그레이드 2라고 한다. 이게 치료에서 중요한 기점이 된다. 신체 검진상으로는 diffuse wheezing, barrel chest, accessory muscle 사용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클러빙은 COPD의 흔한 징후가 아니기 때문에 클러빙이 보이면은 꼭 다른 질환을 감별해야만 한다. PFT 상에서는 브론코다일레이터를 사용해도 FEV1 per FVC가 0.7 미만으로 낮은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 이때 TLC, FRC, RV 이런 건 증가하고 VC는 떨어진다. 그 다음에 DLCO도 떨어진다. DLCO 떨어지는 거는 꼭 나타나는 건 아니긴 하지만 emphysema 스토마토 타입에서는 DLCO가 뚜렷하게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에비주의상에서는 하이폭시아나 하이퍼캠니아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하이폭세미아가 심하면은 SaO2 80%, 90% 죄송합니다. SaO2 90%, PaO2는 60mm 머큐리를 맞출 수 있도록 산소 공급이 필요하고 하이퍼캠니아가 심하면은
NIPPB나 인튜베이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영상 검사상에서는 hyperlucency, decreased lung volume, flattening of the diaphragm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COPD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은 약물적 치료, 비약물적 치료가 뭐 있는지만 보고요. 정확한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죠. 우선 기관지 확장제가 있습니다. 안티콜리너직스 또는 안티무스카린이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라마 계통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long acting beta 2 agonist, 그다음에 테오필린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테오필린 무시하시고 크게 라마랑 라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무스카린 안타고니스트 계통의 이프라트로피움, 티오트로피움, 에클리디늄 뭐 요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라바는 포르모테롤, 살메테롤, 그다음에 인다카테롤, 올로다테롤 이 정도 이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랑 라바는 단독으로 한 가지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섞어 써도 되고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 약제 자체에서는 이제 뭐 에스마에서도 나왔던 거고 이제 별로 약제 자체의 특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것만 좀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라마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exacerbation을 줄이는 효과가 라바에 비해서 조금 더 좋다. 그렇지만 부작용으로 입마름이나 입에 쓴맛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서는 흡입제 사용하고 이제 입을 헹구는 거, 뭐 이런 거가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스테로이드인데요. 그 천식에서는 ICS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약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COPD에서는 그 역할이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COPD에서 ICS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반드시 ICS 라바 아니면 ICS 라바라마 이렇게 복합제 형태로만 사용합니다. 여기 이제 초록색 음영해 놓은 것들이 ICS의 장점인데요. 우선 뭐냐? exacerbation이 잦은 사람한테서는 ICS가 효과적이다. 또 blood eosinophil count가 300 이상인 경우에 좋다. 또는 COPD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에스마 끼가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에스마 히스토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에스마 온 COPD로 진단명이 내려졌든지 요 blood eosinophil count 요게 지금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글쎄 나중에 한 번쯤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천식기가 좀 있는 사람한테서는 ICS가 좋다. 역시 단점은 에스마 때랑 마찬가지로 오랄 캔디다이아시스 그 다음에 목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입을 잘 헹궈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점이 COPD에서는 그 뉴모니아 리스크 때문에 고용량 ICS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뉴모니아가 좀 자주 생겼던 사람 이런 사람한테서는 ICS 사용하기 좀 그렇겠죠. 그래서 안 되는 조건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예전에는 그 ICS 라바 이렇게만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ICS 라바 라마 이렇게 3제 요법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폐 기능 개선이라든지 증상 개선 아니면은 뭐 그 생존율 개선 이런 효과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외의 치료들을 보면은 우선 천식과 마찬가지로 오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유지 치료로 쓰지는 않습니다. acute exacerbation 때만 잠깐 쓴다. 오랄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천식이랑 똑같으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프밀라스트라고 하는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 4 이니비터 이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라바라마 아니면은 ICS 라바라마 이런 고강도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exacerbation이 자주 생길 때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로프밀라스트 이름만 하면 좀 기억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있는데 요거 책에는 생존율 개선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KMA 책에 제가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니까 일부 환자에는 그 생존율 개선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은 담배를 끊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exacerbation이 자주 생기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서 아지스트로마이신 유지 치료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것까지는 알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거 밑에 있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cute exacerbation 때 특히 이제 acute exacerbation의 주요 원인이
그 감염인데 그럴 때 만약에 박테리얼 인펙션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경우냐면은 첫 번째 가래 양이 증가하고 가래가 누렇게 색이 변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 혹시 박테리얼 인펙션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인공호흡을 할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또 프로칼시토닌 레벨이 올라갔을 때 요럴 때는 항생제 사용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급성학과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COPD가 있을 때 항생제를 적극적으로 써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약물 치료인데 COPD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고 비약물 치료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COPD 환자에서 금연은 반드시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연의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담배 끊기 전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라는 거를 환자한테 반드시 인식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그랬다가는 환자가 담배 끊으려고 했다가 예전처럼 안 돌아오면은 왜 안 돌아와 이러면서 돌을 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담배 끊기 전으로 폐 기능이 돌아오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끊지 않으면은 점점 빨리 나빠질 거다. 그나마 담배라도 끊어야 지금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연이 생존율 개선을 위한 아주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강하게 권고하고 잘 못 끊으면은 금연 보조제까지도 써줘야 되는 겁니다. 또 예방접종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인플루엔자는 원래도 매년 겨울철 되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COPD 환자에서는 좀 더 강하게 권고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폐렴구균 23가 다당류 백신으로 한 번만 맞으면 돼요. 13가 맞을 필요 없어요. 이 23가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요거 언제 13가 맞고 언제 23가 맞는지는 제가 여기 그 감염내과 그 성인의 예방접종 파트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할 거지만 궁금해지면 지금 미리 한번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게 성인에서 무조건 T뎁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중에서요. 인플루엔자 매년 맞는 거, 그 다음에 T뎁 10년마다 맞는 거. 이거는 누구든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굳이 COPD 아니더라도 무조건 하는 거고요. 추가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23가 다당류 백신을 한 번만 맞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COPD 환자에서 호흡 재활이라고 하는 특별한 교육을 하는데요. 그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대부분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요것도 그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리해빌리테이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운동법과 겸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제 만성 질환의 그 경과 개선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그다음에 경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기 뭐야 이런 것들이 비용 대비 효과가 좋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를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호흡 재활에서 이제 운동을 좀 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그 호흡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pursed lip breathing이라는 걸 알려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COPD 환자가 숨을 내쉬기를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걸 조금 쉽게 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는요, 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COPD 같은 하부 에어웨이 obstruction이 있을 때 expiratory wheezing이 생기는 원리,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부 에어웨이 obstruction이 있을 때 숨을 쭉 내쉬려고 하면은 요 에어웨이가 좁아져 버려가지고 외부의 압력을 견디지를 못하고 요 좁아진 부분이 다이나믹 컬랩스가 되는 거. 그게 휘징이 생기는 원인이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숨을 입으로 내쉬면서 입술을 살짝만 열어가지고 이제 하면서 숨 쉬는 거죠. 그러면은 요 에어웨이 내부의 공기가 갇혀 있는 상태니까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막힌 부분 뒷부분이라도. 왜냐면 여기 입술에서 새로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어웨이 내부의 압력을 조금 더 높이고 공기를 오히려 구멍은 작게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COPD의 호흡 재활에 포함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게 이 산소치료 파트인데요. 이거는 적응증의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곤 하니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COPD 환자에서 굉장히 좀 진행하다 보면은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서 점점 이제 하이폭세미아가 심해지는데요. 그렇게 하이폭세미아가 심한 환자에서는 추가적으로 O2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산소 치료를 시작해줘야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산소 치료의 목표가 뭐냐?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을 하느냐? 이거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기준은 어떻게 되냐?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폭세미아가 심한 사람, 그리고 COPD 급성악화 환자, 이런 사람한테서 산소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Non-invasive ventilation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쓰는 이제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이거 아시죠? 요거는 이제 밤에 잘 때 주로 그렇게 되는 사람한테서는 이거 쓸 수가 있고 낮에도 그렇게 숨쉬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NIPPB부터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에 마스크 달고 꾸준하게 산소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면 해야 되느냐? COPD로 인해서 합병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SaO2 88%, 이게 PaO2 기준으로는 대략 55 미만으로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COPD 때문에 right heart failure가 생겼던지 아니면은 에리스트로사이토시스가 있는 사람이다, 폴리사이세미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서는 기준을 조금 더 낮춰가지고 SaO2 90%, PaO2 60 미만이다. 그러면 산소를 시작합니다. 산소 치료 시작합니다. 요거 수치 기억해 두시고요. 목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SaO2 90% 또는 PaO2 60 유지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일 필요는 없어요. 더 높이면은 VQ 미스매치가 심해져가지고 오히려 하이퍼캠리아가 심해지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CO2 나르코시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엠피제마가 너무 심한 환자라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이제 엠피제마를 일부러 수술적으로 좀 렁을 떼내서 제거를 해주는 lung volume reduction surgery.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할 때 렁을 일부러 좀 잘라내는 거죠. 아니면은 뭐 lung transplantation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 lung volume reduction surgery, 이게 생존율 개선이 증명된 치료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OPD 문제에서 그냥 이 사람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생존율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는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제가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니까 뭐 옛날에는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생존율 개선이 있다고 알려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엄청 많은데요. 아직까지 이제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이제 그 생존율을 개선한다고 나오는 것들은 요거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금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산소 치료. 요거는 이제 하이폭세미아가 뚜렷한 사람한테서 이거 하루 열 몇 시간씩 이상 하는 겁니다. 계속 산소 공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ung volume reduction surgery. 이거는 localized emphysema가 굉장히 뚜렷할 때 그런 사람한테서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생존율 개선 효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감 백신 접종. 요거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추가적인 생존율 개선 없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가이드라인에는 인플루엔자 백시네이션 생존율 개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저 COPD의 치료 방법도 봤는데요. 역시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볼게요. 우선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브론코 다일레이터들이 있습니다. 크게 라마, 라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효과는 비슷하지만 라마가 exacerbation을 조금 더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ICS는 천식만큼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이제 천식처럼 ICS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고요. 반드시 ICS 라바나 아니면 ICS 라바 라마의 복합제로 사용한다.
네, 어떤 사람한테서 ICS가 좋으냐? 천식기가 원래부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에오즈노필이 높은 사람. 또 엑사설베이션이 잦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좋다. 그렇지만 뉴모니아가 자주 생기는 사람한테서는 좋지 않겠다. 오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급성화가 때만 쓴다. 유지치료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외에 환자 상황에 따라서 도움될 수 있는 약제는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인 로푸밀라스트 그리고 항생제가 있다. 비약물적 치료를 할 때 반드시 금연은 반드시 시켜야 된다. 가능한 한 여러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꼭 금연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백신 접종도 권유해야 되는데 매년 독감, 그 다음에 10년마다 티뎁, 요거는 일반인도 무조건 맞는 거고 추가로 23가 다당 백신, 폐렴 무균 백신 이거를 줘야 된다. 13가 아니라 23가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재활, 이거는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반적인 상태 개선에 유리하다. 호흡재활에 그리고 호흡재활에 포함되는 방법으로 pursed lip breathing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숨을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산소 치료는 생존율 개선이 증명된 아주 중요한 치료이다. 기본적으로는 resting O2가 88% 미만인 사람한테 시행한다. 그렇지만 right heart failure나 아니면 에리스로사이토시스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기준을 조금 더 낮춰서 SaO2가 90% 미만인 사람에게도 시행한다. 목표는 SaO2 90%고 방법은 NIPPV 같은 그 Non-Invasive Ventilation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Lung Volume Reduction Surgery도 생존율 향상이 증명된 치료이다. 마지막으로 생존율 향상이 증명된 치료로는 크게 Smoking Cessation, Long-Term Oxygen Therapy, 그 다음에 Lung Volume Reduction Surgery, Influenza Vaccination 이게 있다. 뭐 어때요?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죠? 적어놓은 건 엄청 많은데 다 아실 필요 없고요. 마지막 요약 때 알려드릴 내용 정도 알고 계시면은 시험 준비하는 데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약제들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약제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고 문제 꼭 풀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